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이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렸다 이런 뉴스를 본 게 올해 초였는데 최근에 이 3천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6개월 만에 주저앉은 거잖아요.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원 선까지 무너지면서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죠. 네, 선진국들이 무한정 돈을 풀던 걸 걷어들이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선 초대형 부동산 업체가 휘청거리는 등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폭락을 부채질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긴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3조 원에 달합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2위인 1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슈퍼사이클로 불리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졌고 신기술 폴더블 폰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이지만 개인 투자자 500만 명이 보유한 국민 주식의 주가는 오히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최고점은 96,800원, 곧 10만 전자가 될 거란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최근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7% 떨어진 수준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이미 전자제품을 사버렸기 때문에 다음 살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경기도 내년에는 생각보다 더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예측이 반영된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독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외국 투자 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떨어진 지난 12일 이날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그만큼 외국인들이 쏟아낸 걸로 추정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000원에 한 주를 사서 갚으면 4,000원을 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죠. 불안할 때 더 많이 이제 주식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당연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개인들은 불안하니까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주가 떨어지게 되죠. 전망도 불투명한데 외국인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주가는 더 떨어지고 공매도에 베팅한 외국인들은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월 공매도 거래 금액 1위가 삼성전자였고 지난 2주 동안 쏟아진 공매도 물량만 3,700억 원이 넘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8월 후반 576억 원에 비해 두 달도 안 돼 3.2배 급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두 달 전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펀더멘털이 강하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요인이 없다 이렇게 반대에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이렇게 전망이 비교적 실적으로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왜 그 9만 원 하던 주식이 최근 들어서 7만 원 밑으로 떨어졌느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 셀트리온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달 들어 셀트리온에는 1,600억 원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있는 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같이 8년 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은 그나마 생존해 있지만 1년 투자하거나 2년 투자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못 견디고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주식시장은 너무나 더러운 거야 하면서 공매도를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재개된 넉 달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27조 원어치의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는 LG 디스플레이 등 26개 종목에 공매도를 쏟아냈고 메릴 린치는 H&M 등 15개 종목에 JP 모간과 골드만삭스도 각각 9개 종목에 대량 공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그 순간 자기네들이 매집했던 주식을 팝니다. 매도 처분하면서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겹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순식간에 그 하락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매를 하고 그 뒤에는 주로 장기간 오래 횡보 과정을 거칩니다. 경실련은 공매도가 집중된 43개 종목을 골라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에 특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매도 단골 종목이라고 다들 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공매도 그 거래량이 1만 주를 넘거나 혹은 당일 거래량이 공매도 비중이 이제 5%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공매도가 나왔다. 내지는 뭐 저승사자가 등장했네. 아이고 오늘은 뭐 개미들 시체가 쌓이겠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조절해 주식이 제 가격을 찾도록 하는 순기능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매도가 그 신용 매수의 그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서 주식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로 해서 주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 200개, 코스닥 150개 상위 종목만 가능한 상황. 보승범 금융위원장은 언젠간 가야 할 길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글로벌 대형 투자 기관들이 우리 증시에 저렇게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군요. 넉 달 동안 27조 원이요. 네, 주가 하락이 물론 100% 공매도 때문은 아니겠죠. 금융 당국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오히려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만큼 공매도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공매도의 부작용과 순기능, 이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의 공매도 못지않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네, 우량한 대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날벼락 같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량 종목의 기업 분할 때문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권에 오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는 영업비밀과 특허 등을 놓고 2년 넘게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배터리 부문 분사라는 결정만큼은 일치했습니다. 방법도 같았습니다. 모두 유망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내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배터리 분사가 결정된 날 LG화학 주가는 6.11% 급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도 배터리 분사가 처음 언급된 날 8.80% 폭락했습니다. 당장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타이밍도 내년 이후로 보고 있었지. 갑자기 맞아가지고 저희도 막상 다 오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 국내 주식 안 하고 싶어하는 거지 이제. 투자자들이 부동산 하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가끔 미래를 보고 돈을 모으면은 그나마 조건이 있으면 주식을 하는 건데.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자회사로 떼어낸 배터리 회사가 따로 주식시장에 상장될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전망 좋은 배터리 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회사 주식 가치는 예전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갖고 두 가지의 종목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한 40% 정도만
그 모회사의 가치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적 분할한 다음에 IPO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60%만큼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우려가 현실이 된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 상장사였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가 됐고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된 비상장 회사가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현대중공업이 증시에 따로 상장됐습니다. 기존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는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을 샀는데 그 회사는 지주사가 됐고 현대중공업은 졸지에 별개의 새로운 상장 종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새로 생긴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그 소유권도 안 갖고 있고 지분도 안 갖고 있고 나는 그냥 한국조선해양의 주주일 뿐이잖아요. 거기도 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제조업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현대중공업이 상장된 날 10.97% 수직 낙하했습니다. 지금도 주가는 현대중공업 상장 전과 비교해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물적 분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또 투자를 적기 위해서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결국은 소위 오너일가로 불리는 대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맞섭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를 보면 정몽준 부자는 현대중공업 지주의 대주주입니다. 이 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의 대주주이고 이 중간 지주사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 현대중공업이 상장한다 해도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나 지분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면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총수들의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총수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지분율 희석을 피해서 우회로 자금을 확보하는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꼼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유상증자나 인적 분할 등의 대안이 있지만 이러면 총수 지분율은 줄어들어 기피하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신현대중공업을 상장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길래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랬던 건데 진짜로 얘네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선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이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글과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은 플랫폼과 사업 내용이 확연히 다르지만 지주 회사인 알파벳 하나로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을 분리해 따로 상장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라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금융당국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장 규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또 회사의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며 용진이 형으로 통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러나 정 부회장도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발단은 별도 법인으로 상장되어 있는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광주 신세계 주식 83만여 주를 2,285억 원에 신세계에 넘겼습니다. 주가는 때마침 3년여 만에 최고점에 오른 상태였고 정 부회장은 여기에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지분을 팔았습니다.
덕분에 정 부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마트 지분 8.22%에 대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반면 광주 신세계 주가는 정 부회장이 떠난 다음 날 14.66%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신세계가 합병에 나설 경우 광주 신세계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신세계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가 빠질지 몰랐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공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룹 자체가 ESG, 진정한 ESG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소액주주 반발에 광주 신세계는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으로 배당을 확대하겠다며 주주 친화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주주의 주식을 소액주주의 것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본질은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그럼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은 자기 주식을 처분할 기회도 못 갖고 그다음에 또 주가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팔고 엑시트하고 그 여파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근데 이런 거는 기존에 저희 재벌에서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결국 소액주주도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된 의무공개 매수제도 부활이 필수입니다. 의무공개 매수란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누군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은 공매도 하고 대기업들은 알짜 사업을 따로 떼내버리고 뭐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눈뜨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량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를 보고 정석대로 투자를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또 다른 덫이 있다고요? 네, 손실을 입으면 그걸 만회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손실액이 클수록 마음도 다급해지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리딩방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